차가운 머리, 따뜻한 마음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거침없이 참견해 드립니다. 영혼의 경제학자 우석진 교수, 경제전문 김원장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적 참견 시점. 네, 우석진 교수, 김원장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메리 네. 크리스마스. 예, 성탄 자리에 이렇게 모시니까 뜻깊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으시죠? 예. 네, 그죠. 한 산타 할아버지 역할 좋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 시점은 지나셨죠? 네, 자제분들이. 지났죠. 예. 네, 그럼 놀면 뭐예요? 딱히 아침에 갈 데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방송하시는 게 낫지. 예. 그죠? 네, 돈을 벌어야지. 일단 차는 안 막혀서 좋았습니다. 그러게. 네. 우리 김원장 기자 오셨으니까 부동산 전문이시니까 요거 좀 먼저 좀 여쭤보고. 내년 집값이 4.2% 오른다는 전망이 나왔던데 서울 집값이 이게 믿을 만한 14년 얘기예요? 그럼 지켜봐야죠. 뭐. 4.2%면 엄청 높은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네. 그죠? 어, 근데 진짜 어디서 조사해서 발표한 거예요, 이거를? 주택산업연구원에서 한 거니까 이제 우리가 건설산업연구원이 있고 주택산업연구원이 있어요. 이거는 대기업 건설사들이 만든 거고 이건 중견 건설사들이 만든. 주택산업연구원은 네. 건설사들이 건설사들이 만든 연구기관이니까 물론 여기 좋은 연구원들이 많이 계시지만 예. 여기서 이제 뭐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공급이 많다. 뭐 우리 GDP에서 건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뭐 건설 성장이 예를 들어 건설 성장이 필요하지만 그게 가계 부채라든지 뭐 우리나라는 유독 이상한 부작용이 많다. 이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죠. 구조적으로. 조금 이제 객관적이기 좀 힘들다 이런 말씀이실까?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여기까지 말씀해 드려도 예.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서 내년에 서울 집값이 오를 것인가? 저는 조금 오를 것 같은데요. 근데 지방 수도권이 오를 것인가? 수도권에 지금 제가 세보니까 28개인가 내렸고 두 군데인가 올랐는데 올해 내년에 오를까? 연구원분들 요 분석하신 연구원분들이 평택이라든지 오산이라든지 몇 군데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지금 중도금, 잔금까지 다 무이자고 발코니도 무료로 확장해 주거든요. 한번 지나가시면서 한번 이게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평균이 이만큼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방금 기자님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 고려해 보면은 뭐 주요 지역들은 뭐 10%, 어마어마하게 오른다는 10% 이상 오른다는 네. 그런 얘기겠죠, 사실은요. 아니 부동산 가격이 10% 오른다는 거랑 통계에서 10% 오른다는 거. 우리가 IMF 때 성장률이 우리 나라 망했다고 했지만 성장률은 마이너스 6.몇%였거든요. 한 달 만에 1억씩 뛰고 그러는데 뭐 생각해 보면은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늘 그런 지적만 제가 뭐 100번도 넘게 말씀드렸지만 그건 정말 일부거든요. 네. 일부니까. 아무튼 대한민국에서 부동산은 언제쯤 완전 해결이 가능할까? 기약이 없죠.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지금 이제 뭐 준비하고 있다고 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개봉 박두라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이거야말로 사실은 기대를 넘어설 정도의 공급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은 상당히 이제 실망스러울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저도 뭐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수요 대책들은 뭐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보다 더 센 것들이 지금 뭐 두세 번 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급 대책은 이제 그에 못 미치면은 상당히 이제 실망해가지고 아마 다시 집값 랠리가 또 시작이 아마 될 겁니다. 아마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얘기를 하면 자꾸 이제 저는 요즘 청년 세대를 안 떠올리고 저희 세대만 하더라도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재형저축이라는 것도 있었고 기억나십니까? 재산 형성의 준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한때 금리가 35%가 간 적이 있어요. 세상에. 저때 20몇 %를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부동산 그러니까 저기 사회 나와서 몇 년 빡세게 일하면 그래도 좀 대출 끼고 집 살 수 있다 이런 거 있어요. 지금 이건 요원하잖아요, 사실은 청년 세대 입장에서. 그렇죠.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뭐 기자님 뭐 지역별로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살 수 있는 집들은 이제 지역에 이제 존재하는 거죠, 사실요. 아니 근데 일터는 서울에 있는데. 예, 지역에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게 집은 사는 곳이다. 뭐 이런 정책을 이제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똘똘한 한 차로 지금 집중이 지금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이 특정 지역으로 지금 몰리고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도 조금 정상화 해놔야지 이제 다른 지역들까지도 조금 이제 근데 어떻게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매매도 매매인데 전세 매물이 갈수록 줄어들어가지고
그것도 저는 언론이 좀 과장하는 것 같아요. 전세는 그래요? 네, 전세는 미래 투자 수익을 위해서 가수요나 투기 수요가 없는 시장이란 말이에요. 전세는 내가 집값이 오를 것 같아. 내년에는 전세를 내가 2개를 잡아놔야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건 그러니까 우리 심리로는 네. 월세 내느니 전세 들어간다 이런 게 있거든요. 사실은. 전세 그렇죠, 그러니까 월세 그렇죠. 비중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죠. 그러니까. 네, 네. 근데 이게 계산기 전세는- 두드리면 네. 월세나 전세나 거기서 거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심리적으로 정말 전세가 그래도 좀 월세 유리하다고 봐요? 전환율이 시중 이자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요. 그렇죠. 월세가 더 부담이죠. 그렇죠. 맞죠.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전세는 이제 주로 금리하고 상관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그럼요. 네. 그리고 좀 서울에 사는 사람과 집이 갑자기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이상 전세값은 크게 흔들리는 게 아닌데 언론이 계속 부추기거든요.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단기적인 담합이 의도하지 않게 적용됩니다. 왜냐하면 언론에서 또 올랐다 그러지 저 중개사분이 오셔서 근데 저기 A동에서 또 사실은 14억에 나온 게 있어요. 난 13억에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내가 집주인인데 당연히 그럼 저도 일단 14억에 내놔주세요 해서 13억 5천에 전세가 나가면 5천만 원이 또 오르거든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전세는 수급에 수렴하게 돼 있습니다. 여기 알겠습니다. 뭐 임금이나 소득이나 뭐 이런 게 뭐 다른 요소들이 들어가지만요. 보면 뭐 네. 월세 100 몇십만 집값과는 전혀 다른 시장입니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딱 이제 나와 있는데. 근본적으로 지난 3년 동안에 집을 안 지었기 때문에 많이 안 지었기 때문에 뭐 향후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는 집 공급이 좀 어렵다. 뭐 그거는 뭐 확정된 사실이니까.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어제- 아니 그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그러니까 공급이 부족합니다.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내년부터 한 2, 3년 동안 서울 입주량이 단지 뭐 경기도나 이런 데는 미분양이 워낙 많아서 분양하는데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집을 사야겠다는 욕구가 또 이만큼 높아진 거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10년 전, 20년 전에 한 4, 5년 동안, 6, 7년 동안에는 아무도 집을 안 사면서 박근혜 정부 때는 5년 동안 4년 동안 택지 개발 안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그때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다 어디 가서 숨어 있다가 갑자기 한국 사람이 늘었나요? 그때는 또 우리 마음속에 집을 안 사겠다는 마음이 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수요 부분이 중요하지 공급은 정부가 대단한 공급 정책을 내서 서울에 과연 공급이 2만 가구, 3만 가구 이상 늘어날 수 있을까? 절대 그렇게 늘어날 수 없습니다. 한강을 매립하지 않고는 그렇게 안 돼요. 지금도 60층, 70층까지 허용하고 있는데도 네. 겨우 순증이 얼마 안 되는데 네. 제가 최근에 들은 신박한 얘기는 양재천을 매립하자는 그러니까 뭐 용산공원도 높이면 양재천 하자는데 매립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양재천 매립하는 것보다 한강 둔치에다가 아파트 올리는 게 더 현실적이에요. 전 세계 그렇게 해서 수도를 망치는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농담입니다.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최고의 뉴스는 아마 이거였던 것 같은데 서학개미들이 그죠? 국장에 복귀하면 비과세 혜택을 주겠다. 자, 일단 이 카드가 나온 이유가 환율 문제, 달러 공급 문제 이것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보는 어제는 거죠. 무슨 그 이태리 남부의 그 마피아들 이렇게 딱 형님들이 이렇게 선 넘지 마라, 형 지켜보고 있다. 딱 이렇게 발표하는 것 같던데요. 정말? 왜 비유를 그 비유가 왜 그렇게 돼요? 아니 진짜 무섭더라고요. 저 구두 개입 이렇게 하는 건 처음 봤고, 야 다행히 근데 진짜 무섭게 하니까 무섭게 내려버리더라고요. 환율 뭐 30 몇 원인가 내렸다면서요. 20몇 원 예.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저는 외환당 우리가 흔히 외환당국이라 그러면 이제 기재부와 한국은행이 이제 실질 전투를 담당하고 이제 전략이나 총괄은 기재부에서 하는데. 근데 기재부 담당자들이 내일 어제 한 오전에 아침에 이걸 발표해 놓고 얼마나 이게 내려가기를 얼마나 이게 지켜보고 있었을까. 네. 근데 기대 효과로 뭐 만약에 이렇게 하면 네. 진짜로 많이 돌아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두 분은? 저는 이제 뭐 그러니까 최근 이제 환율 현상 구조적인 요인하고 단기적인 수급 요인 이렇게 겹쳐져 있다고 보고 기저적으로 구조적인 요인이 더 크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으로야 뭐 서학개미나 뭐 아니면 뭐 이 단기적인 뭐 달러 공급 상황과 관련되어 가지고 이제 변동성이 커진 것도 사실이지만은 이런 이제 뭐 최근에 나온 정부 조치라고 하는 거는 거의 단기적인 이제 수급 상황을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요거 이제 그 구조적인 환율로 돌아가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저는 약간 비판적으로 봅니다. 이런 조치를. 그래서 이게 구조적인 문제를 가리려고 하는 외환 당국의 노력이든 저는 그렇게 보고 이게 일종의 속생 달러가 지금 비싼 거거든요. 근데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달러를 지금 싸게 해주는 뭐 그런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어저께 보면은 그 뭐 환율이 내린 거는 사실이지만은 미국 달러를 뭐 사람들이 엄청 사가지고 뭐 지점에는 달러가 다 떨어져가지고
없을 정도로 지금 사람들이 달러를 지금 돈 있는 사람 지금 사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은 사실은 재정을 동원해 가지고 지금 환율을 단기적으로 지금 잡는 건데 이게 지금 달러를 파는 거죠 어제. 파는 게 아니고 네. 달러 사람들이 많이 샀어요 또. 어제요? 예, 어제 많이 샀어요. 쉽게 하면 이제 그래 봤자다 왜냐면 이거죠. 달러가 싸니까 아, 달러가 네, 비쌌는데 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떨어져 버리니까. 떨어지니까 지금 사야 된다 우리가 이야, 지금. 또 그렇게 나타난다고. 그래서 지점에 달러가 없어가지고 네. 우리 지점은 100달러짜리가 없습니다. 이런 사진 붙여놓고. 오, 예. 이야 정말. 근데 이게 저는 어제 이제 발표하고 10원이 10원이 확 떨어졌고 장 마감 막판에 또 확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반 쪽에서는 정부가 많이 개입 실탄을 많이 쓰지 않았을까 외환보유고를 좀 쓴 게 아닌가. 아니, 근데 거기는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밖에 대기하고 있는 수요는 예컨대 달러는 지금 굉장히 비싼 지금 제어가 됐는데 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달러 가격을 떨어뜨려 놓은 거잖아요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랬더니 소비자들이 또 사죠. 달러 사죠. 근데 알겠는데 예, 삽니다. 저는 예. 이 뉴스 보고 제일 궁금했던 게 제가 지금 서학개미예요. 미국에 네. 어디에도 투자를 했어. 1,000만 원을 넣었어요. 네. 근데 반토막 나버렸어. 그러면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해도 반토막 난 거 그냥 포기하고 네. 돌아오기 힘들잖아요. 그건 저기, 장투로 아니, 가는 거죠. JB는 장투로 가는 우리 거죠. 같은 사람들만 그렇고 그러니까 S&P가 지난 7, 8년 동안 2022년을 빼고는 단 한 번도 최소 15% 많게는 30% 해마다 올랐거든요. 어떻게 손실을 봐요 미국 증시에서. 지금 손실 본 사람 거의 없다. 손실. 이거 딴 이야기인데 얼마 전에 제가 진행하는 3프로에서 애널리스트 분이 이런 말씀하셨죠. 수익률 제일 높은 계층 20대, 30대, 40대, 50대, 70대 제일 높은 계층은 어딜까요? 증시 투자에서 20, 30대 아니에요? 이미 돌아가신 분들이래요. 그렇지. 팔지 않고 놔두면 그렇지. 수익률이 그렇지. 제일 높아. 그렇지. 그거 당연한 얘기 아니고. 예, 장투지. 팔지 않고 놔두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은 들어오면 5천만 원까지. 그러니까 지금 증권사가 열심히 지금 그 계좌를 만들고 있어요. 이제 기술적으로 그 계좌가 있어야죠. 네. 정부의 판단으로는 지금 서학개미들은 상당한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네. 비과세 문을 열어주면 돌아올 가능성이 그냥 높다라는 이제 5천만 원을 깔고 있다 이거잖아요. 네, 5천만 원어치를 팔았잖아요. 그럼 또 우리 주식을 5천만 원 산 게 예를 들어 2,700만 원어치 샀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만 비과세죠. 그러니까. 네, 비례해서 5천만 원까지 그 계좌를 지금 만들어서 빠르면 내년 2월쯤에는 이제 될 것 같은데 저도 정말 교수님과 생각이 같아요. 이거 참 참 다급하구나. 두 번째는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사실 어제 그런 구두 개입도 사실은 우리 기존의 상식을 교수님 같은 분들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외환시장이라는 게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만 가능한 건데 와 진짜 이건 터프하게 오퍼레이션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먹혔으니까 잘했고 결과적으로. 하지만 저는 만약에 안 먹혔다면 진짜 장 막판에 되치기 당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는 거. 두 번째로는 정부 패가 많이 보였다는 거. 저 같은 사람에게도 와우 정부가 이거 많이 몰리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두 번째 질문인데 그럼 이 뉴스를 듣는 동학개미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동학개미? 또한 그러니까 우리 증시에 이미 투자하고 있는 우리 증시는 이미 수많은 혜택들이 쏟아지고 있으니까.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 증시로 돈이 돌아오게 하는 특히 부동산에서 우리 자본시장으로 투자금을 돌리게 하는 이 정책 자체는 저는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이제 큰 틀에서 말하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중요한 부분은 환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고 환율이 높아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수님은 이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그렇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 언론들은 제가 어제도 그저도 적어왔어요. 외환위기 온다고 기업들 비명 1,500원 방어 실탄 부족 백약이 무효 원화 폭락 이렇게 제목들을 휴지 조각이 된 원화를 들고 온데 이 말씀은 드려야겠어요. 이게 너무 일단 방향성이 맞지도 않고 품격도 없고 너무 가볍습니다. 서구 선진국들의 보수 언론이라면 저는 자국 화폐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휴지 조각이 됐으면 왜 그 신문은 구독료를 원화로 받습니까? 달러로 받지? 저는 근본적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과거에 30 몇 년 전처럼 외국인 투자자들이 달러 갖고 나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기 외채를 못 갚아가지고 기업들이 발을 동동 굴리고 있습니까? 외환보유고가 동나서 지금 IMF한테 돈을 빌려야 할 상황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1조 7천억 달러나 해외에 담궈놨습니다. 해외로 투자를. 그러니까 4천조 원 정도 담궈놨어요. 그러니까
왜 자꾸 돈이 있는데 우리 안에 투자하지 않고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투자하려고 하지? 이 근본적인 교수님 지적하신 이 근본적인 정책의 틀을 전환해야 되는데 그 아이디어를 내야 할 언론도 이런 부분을 지적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보지 못하고 손가락만 지적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더 쉽게 설명드리자면 저하고 어머니하고 냉면 가게를 한다고요. 돈을 많이 벌었어요. 투자를 좀 하려고 봤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아니요. 엄마 돈 어디 있어요? 우리 그동안 번 돈. 어머니는 외삼촌네 이태리 식당에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야, 너 돈은 어딨냐? 아, 나는 친구네 햄버거 가게에 투자했다. 중요한 건 우리 식당에 돈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언론은 계속해서 왜 식당에 돈이 없냐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왜 우리는 냉면 가게를 하는데 어머니는 피자 가게 나는 햄버거 가게에 투자를 했을까? 우리 냉면 가게의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 이걸 봐야 되는데 우리 언론은 계속해서 왜 돈이 없어요? 나라 망할 것 같아요. 기업들 탄식이에요. 원화는 폭락했어요. 휴지 조각이 됐어요. 이런 지적만 한다면 누가 이걸 정부 당국자나 통화 당국에서 이걸 진정성 있게 바라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외환 당국이 보고 있는 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말에 이제 그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회사의 다양한 계획들도 세워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연말에 이제 환율을 붙잡아 놓으려고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온갖 이제 외환 보유고도 쏟아붓고 그 다음에 재정 지출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1월 달이 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1,450원 이하로 지금 살 수 있는 거냐? 그러면 저는 그런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은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단기적인 성과에 매몰돼 있는 거 아니냐. 구조적으로 금리 정책 실패한 거를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조치들을 가야지. 그런 얘기는 단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쓸 수 있는 토론 그 탄원을 다 써가지고 이렇게 낭비하는 건 전 좋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이제 지금 그 세금 깎아주는 감세를 하는 거거든요. 감세를 하는데 지금 아직 통과된 거는 아니고 이제 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국회랑 논의를 이제 하겠다는 거를 이제 발표를 한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게 정부 보조금을 줘가지고 달러를 싸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실질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급진부금에 대한 불이익 정책 어제 이제 며칠 전에 이게 이제 사실은 문제다. 저는 이렇게 보고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아까 그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예컨대 내가 1,750만 원을 들고서 미국 주식을 샀는데 이게 5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그거를 팔아. 5천만 원까지 매도 한도니까 팔아. 그러면은 그게 뭐 한 3,250만 원 정도 그 양도 차익이 생기는데 250만 원은 공제니까 빼고 3천만 원에 대한 20% 세금 매겨지는 거예요. 양도세가 20%. 20%니까 600만 원 이제 세금이 나오는 거에다 지방세 10% 더하면 660만 원이 나오는 건데 이거를 지금 없애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과연 그런 이제 재정 지출을 우리가 부담해가지고 요 거래 하나로 이제 끝나겠느냐? 투자자들이 뭐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요 돈은 들어오고 갖고 있는 돈은 또 나갑니다. 아, 그럴 수도 있지. 요 돈은 들어오고 그래서 네트로 따져보면은 진짜 그 생각은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지. 아니 진짜 저기 그럴 수 이익이 있네. 나는데 뭐 이거는 내가 들고 국내에 지금 내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데 진짜 국내 그러네. 거는 팔고 나가고 해외 거는 팔고 들어와서 국내 거 보유하면은 포지션은 똑같은데 네. 세금은 없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그 책상머리 이제 이 공무원들하고 그 한국은행 직원들이 앉아가지고 지금 뭐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를 계속 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저는 큰 틀 뭐 노력하는 거는 뭐 알았어 열심히 하고 있다. 근데 너무 국민들 바보 취급하면 안 된다.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근본적으로 뭐를 손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뭐 금리 인상의 상당 부분을 열어놔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금리 인상? 예. 전 반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인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네. 상당 부분을 열어놔야 됩니다. 열어놓아야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계속 신호를 줘야 된다? 신호를 줘야 됩니다. 이창훈 총재가 그때 블룸버그랑 인터뷰할 때 그런 이야기 한번 했다고. 그러니까 블룸버그랑 했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룸버그라 했기 때문에 해외 채권 투자자들이 먼저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채권 시장이 좀 타격을 좀 많이 입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런 게 있으면은 국내부터 해가지고 좀 정리를 좀 해서 나가야지.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난 금통위에 보면은 3대 3이었거든요. 그래서
동결이 3, 그 다음에 인하가 3. 네. 그거 보고 굉장히 저는 사실 실망했습니다. 인상은 하나도 없네. 그러니까 1대 2대 3 정도 나왔어야 되는 건데 예. 3대 3이어가지고 상단을 조금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우리 가능성을 일본도 지금 금리 올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르졌어요. 지금 이 세계 이런 이제 통화 가치 시장을 보면은 미국 달러 가치 계속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다 강세가 돼요 지금. 근데 안 되는 나라가 일본, 우리나라가 안 됐었는데 일본도 지금 금리 올린다는 거죠. 그럼 우리 지금 고립되어 있는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것들은 그냥 녹아 없어지는 거다. 총알이다. 단기적인 12월 말까지만 이번 정부가 있는 거다. 잘못해서 고환율이 됐다. 지난 정부가 잘못해서 고환율이 됐다. 하나씩 따져볼게요. 일단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한국이라는 나라의 돈 가치가 예전만 못하다. 그럼 한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 한국 경제의 성장의 엔진이 싣고 있다. 이거는 어느 정도 탓을 할 수 있기는 점진적으로 진행돼 온 거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수급 측면이 강한데 자꾸 달러만 살려고 하고 원하는 팔려고 한다. 우리 기업들이 엄청나게 경상수지도 10월까지 사상 최대인데 우리 기업들이 자꾸 달러를 갖고 있으려고 한다. 해외 투자를 위해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부의 탓인가. 우리 기업들이 돈을 너무 많이 벌었다. 이게 정부의 근데 이걸 환전을 안 한다. 이게 정부의 탓인가. 아니면 우리가 진짜 역대급 10월까지 경상수지 흑자인데 그게 한 800억 달러 되는데 세상에 올해 10월까지 우리가 주식 투자를 1,100억 달러를 냈는데 미국에 특히 이제 국민연금이나 서학개미들이 역대급 경상수지보다 돈을 더 갖다가 미국 증시에 넣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정부 탓인가. 그냥 아니 그러니까 개미가 설탕에 몰리듯이 돈은 수익률이 높은 것으로 향하는 거예요. 기업이나. 그거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시장 경제학에서 이걸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이번 정부는 그래서 그걸 조금이라도 돌려보려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정책들이나 또 상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 증시 환경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해서 4천이라도 만들었잖아요. 반면에 지난해까지는 공교롭게 미국보다 3년 연속 성장률이 낮았고 미국보다 3년 연속 기준금리가 낮았어요. 이런 적은 저는 기억하지 못해요.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점진적으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점진적으로 이제 이렇게 와서 고환율이 돼버린 건데 정부 보고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3년 동안의 네. 금리 정책이 실패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F4라고 하는 그 거시 관련된 이런 정책 이제 이런 간담회 해가지고 사실은 한국은행이 이 행정부 이 재정 그 사이드에 너무 붙어가지고 얘기를 너무 많이 들으니까 한국은행이 결단을 못 하는 거예요. 왜 우리도 뭐 누구 힘들다 그러면 얘기 자꾸 들으면은 뭐 하기 어렵잖아요. 사실은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백만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는 독립적으로 우리 원화의 통화 가치 보호를 위해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3년 실패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이어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인정하고 그 다음 단계를 이어나가야지. 그거를 인정 안 하니까 수급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이상한 정책들이 막 나오게 되고 이제 효과는 없는데 이제 세금은 녹아 없어지는 그리고 우리 국민연금도 지금 동원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이 환율이 좀 안정이 좀 되는 거거든요. 근데 노후소득도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국민연금 여기다 동원하다 보니까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은 최근에 이제 김성주 이제 그 전 의원이 국민연금 이사장 갔는데 이걸로 이제 집 짓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국민 노후소득 가지고. 그럼 뭐 why not 이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예전에 또 뭐가 나왔냐면 이걸로 그럼 어린이집 짓자. 옛날에 나왔었죠. 이거 나오고 좀 있으면 이제 학교 짓자. 좀 있으면 의대 만들자. 이거 다 나옵니다. 이거 지금. 그래서 노후소득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가능성을 지금 열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그 국민경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고 근데 있죠.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딱 그게 되게 상징적이라고 하는 게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환율이 떨어지니까 그 틈을 이용해서 또 달러를 사더라. 그러면 사죠. 예. 사는 심리에는 그래봤자 환율 다시 더 올라간다. 오른다. 다시 어쨌든 모른다고 본다는 어제 얘기죠. 환율이 시장에서. 급락하면서 시장이 마감했기 때문에 거대한 기관 투자자들이나 큰 뭉칫돈들은 달러를 팔았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또 근데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들이 또 그 감이 또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고 하나만 더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일본, 대만의 임금 현황을 비교를 했는데 경총 발표입니다. 우리나라가 제조업 임금이 더 높다?
라는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뭐 이제 기업 단체들에서 이런 걸 발표를 합니다. 한국 뭐 이제 뭐 노동자들의 임금이 높다. 네. 그리고 많이 올랐다. 그런데 생산성은 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다. 이건 뭐 공식처럼 뭐 1년에 뭐 두세 번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최근에 나온 게 이제 경청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슬라이드 갖고 왔는데 첫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그렇죠. 지금 예. 두 개인데요. 두 개 아마 똑같아 보여요. 둘 다 똑같은 거네요. 예. 예, 아무튼 지금 하여간 뭐 좀 겹쳐 보여서 그런 건데 지금 저 왼쪽 오른쪽이 똑같은 왼쪽 거 보시면 경청인데 요게 이제 한국의 이제 2024년도 요게 이제 10인 이상 기업들의 이제 임금을 계산해 보니까 5,100만 원 정도 1년에 받는 것 같다. 연봉이. 예, 연봉이. 근데 일본은 이게 뭐 그거보다는 좀 작죠, 그죠? 490엔 정도 되는 것 같다. 그거를 시장 환율로 바꾸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 구매력 평가라고 하거든요. PPP라고 하는데 물가까지 고려한 걸로 따져 보니까 맨 오른쪽 보시면은 구매력 평가 환율로 해보면 한국은 65,000달러고 일본은 52,000달러이기 때문에 23% 정도 4분의 1이 더 높다라는 거죠. 이러니까 경쟁이 되겠냐. 근데 한국 기업의 그 한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은 높지가 않다. 이제 뭐 이런 얘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읽어보면은 이거를 뭐 이제 규모별로 조금 더 나눠 놓기도 하고 뭐 이 뭐 업종별로 좀 산업별로 좀 나눠 놓기도 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요 얘기인데 저게 이제 사실은 한국 노동자가 5,100만 원 받는다고? 아닌 것 같은데. 그러고 가서 만약에 여의도는 좀 모르겠지만 광화문 어딘가에 가가지고 얘기하면 진짜 한 대 맞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1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이 저렇다고요? 10인 이상 기업의 평균 임금이 아닌 것 같은데 5천만 원이 넘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요게 이제 같은 자료인데 이제 요 그림의 오른쪽 보시면은 이제 그림이 이제 제대로 나오는데 오른쪽 보시면은 이게 고용노동부고 이제 같은 자료입니다. 이게 같은 자료고 그 2024년도가 이제 중간 정도에 있는데 이게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대신 이제 기간 그 기준이 이제 1인 이상 1인당이에요. 그러니까 1인 이상 1인 이상 기업이 1인 이상 기업. 그러니까 전체 기업인 거죠, 대체로. 그렇죠. 그러면은 요거는 같은 자료지만 조금 더 확대하면 4,100만 원으로 떨어진다. 5,100만 원이 아니고. 그리고 그 두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은 두 번째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거기 보면 뭐가 있냐면은 이제 규모별로 같은 시기에 이제 노동자들 이제 임금이 있는데 300인 미만으로 하면은 이제 왜 300인이 뭐가 중요하냐면은 옛날 기준으로 300인이 중소기업이냐 아니냐 요거를 결정 짓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보통 쉬운 말로 9988이라고 하거든요. 중소기업이 99%가 있고 노동자는 88% 정도 된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 노동자들은 이제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요 300인 미만을 보시면은 이제 3,291만 원이다. 2024년도에 월 임금 총액을 보시면은 300인 미만은 요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데 3,291만 원이다. 그러니까 요거 우리 현실적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을 하면은 월 한 250만 원 정도 통장에 들어온다. 요게 이제 우리 중소기업에 일을 하는 이 노동자들의 임금인 거거든요, 사실요. 그리고 그 아래 보시면 300원 이상 보시면은 요거 거의 2배 가까이 됩니다. 6천. 이제 요거를 연으로 바꿔보면은 이제 더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요게 이제 대기업이 좀 들어가서 그렇지.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이 정도 규모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사실 노동자들의 임금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아주 높은 편은 아닙니다, 사실은. 그리고 거기다 이제 생산성을 비교해 보면은 그 세 번째 그림 보여주시면은 이 경청의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임금은 많이 올랐는데 생산성은 정체이기 때문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ILO 네. 국제 노동기구의 그 데이터인데 이제 우리 통계청이 우리 데이터처가 갖고 있는 건데 일본하고 우리나라의 그 생산성이라고 하는 근로자 1인당 생산량을 이제 계산을 한 건데 일본이 거의 생산성이 거의 안 늘었어요, 사실은. 거의 뭐 그 수평으로 이렇게 가는. 예, 이게 2000년부터 2024년도까지 그려놓은 건데 우리는 좀 오르죠. 우리나라는 그래 뭐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가 많이 늘었습니다, 사실은. 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대체로 한 70% 이상 늘었고 그 일본은 뭐 12% 정도 늘은 거거든요. 그걸 비교해 보면은 임금도 우리가 뭐 그렇게 높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나 우리 생산성은 많이 늘은 거거든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는 뭐냐면은 왼쪽 거는 1인당이면은 요거는 시간당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 보면 우리가 일본하고 비교해 보면 뭐 많이 늘은 편이거든요, 사실은. 일본은 계속 횡보네. 일본은 횡보한 거 잃어버린 30년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데올로기적으로 이제 우리 노동자들의 생산성이 낮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어디 다녀봐도 사실 우리나라 노동자들 생산성이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러면 경총이 저런 그 데이터를 앞세워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임금 못 올려준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더 쥐어짜야 된다는 그러니까 얘기입니까? 우리 아니면 기업 둘 다입니까? 힘든데 임금 높아서 우리 경쟁력이 떨어진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일부의 진실은 있습니다. 일부의 진실은 있고 우리가 이제 일본만이랑 경쟁하는 건 아니고 중국이랑 뭐 다른 개도국들하고는 경쟁을 제조업 부분에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테크 기업에서는 또 미국이랑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데랑 보면은 이제 뭐 뒤처지는 거는 맞죠, 사실은. 근데 이제 일본이랑 붙여 보면은 그거는 아니다. 생산성 부분은 좀 복잡한데 우리가 정답을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이제 OECD 평균보다 많이 생산성이 떨어져요. 그럼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처럼 이렇게 힘들게 살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게 문 열고 이런 나라인데 왜 생산성이 떨어질까 한데 우리가 좀 집약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경향성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자영업 비중이 높다 보니까 자영업 적자나고 이러면은 그 이제 수익이 안 나오니까 사람 수는 많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평균을 떨어뜨리는 이런 게 많고 그래서 좀 더 집약적으로 일할 필요는 있는데 지금 젊은 분들은 진짜 점심시간 이런 거 안 놀고 그냥 빨리 집약적으로 일하고 빨리 퇴근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은 그래서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고 우리 사회는 이 고용이 경직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건 그 회사에 들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들어간 다음은 확실히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 주요 기업들 진짜 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 많이 하지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좀 고칠 부분이 있다는 거고 경총에 대해서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교수님 아까 이데올로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임금이 그 이념처럼 어떤 생각이 계속 굳어진 걸 우리가 이제 화석화된 걸 이념이라고 그러는데 임금이 굳어져서 이분들 마인드가 80년대 90년대 우리 방직 공장 이거 수출할 때 이걸로 해서 메타가 지금 최고 기술 인력 뽑아올 때 1억 달러까지 1,000억 1,500억 주고 뽑아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메타와 경쟁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이분들 어르신들 이 경총에 있는 어르신들 생각은 급여 40년대 생각에 멈춰 있는 거 이런 거 주장하지 말고 정부한테 우수 인력 만들 수 있게 학제 고쳐라. 우수 인력 배출할 수 있게 교육 개혁해라. 세제 고쳐라. 이런 걸 좀 주장을 하세요. 임금 낮추고 하실 거면 베트남 가세요. 라오스 가시면 거기 3,000달러, 3,500달러 정도 되는데 거기 아주 좋은 정책입니다. 임금 낮추는 건. 우리 기업은 지금 임금으로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저는 옛날에 뭐 비교하고 그러면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대만이나 홍콩, 싱가포르하고 비교하다 그러고 일본하고 비교는 좀 하네. 이건 좀 그때는 우리가 일본하고 범접을 못했죠. 아니, 거기 이제 경총 보고서 보면은 이제 한국, 대만, 한국, 일본 이렇게 붙여놓긴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대만은 이제 우리랑 통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바로 비교하기는 힘들고 우리 통계가 비슷한 게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비교를 해놓은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예컨대 뭐 우리 그 연봉이 뭐 5,100만 원이다 이러면은 비상식적이거든요, 사실요. 말이 안 돼요, 저거는. 네, 평균적으로 5,100만 원 이러면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그러면은 보고서 쓸 때 비상식적이다 그러면은 보고서를 안 내야 돼요. 근데 이제 메시지에 이제 집중하다 보면은 이런 비상식적인 숫자들이 좀 딱 보이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메시지 너무 중심적으로 네. 그래도 연구 보고서 내는 거니까 좀
좀 상식적으로 내면 좋겠다. 조금 전에 김원장 기자의 말로 오늘의 결론을 가름하겠습니다. 구닥다리 논리 좀 그만 펴라. 이거잖아요. 임금이 관건인 건 자영업자들이고요. 네. 우리 대기업들은 지금 임금과 싸우고 있지 않아요. 수많은 규제라든지 정말 어마어마한 빅테크들하고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네. 경영자 총연합회라는 데서 임금 낮춰주세요. 임금 낮춰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산성 부분도 사실은 우리 식당이나 이런 데 가보면은 그 서양 우리가 여행 다닐 때 보는 그런 식당보다는 훨씬 생산성이 좋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식당은 어떻게 비교를 완전 해요? 속 터지죠. 완전 비교도 속 터지죠. 근데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이 서비스 섹터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나와요, 생산성이. 근데 그거는 이 그 분자분에 해당되는 이제 소득 부가가치가 그러니까. 네. 과소소에 리포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분자가 줄게 리포트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 과세 문제다 사실은. 그래서 알겠습니다. 투명화되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죠. 오늘 얘기는 좀 이 정도로 마무리하죠. 성탄절 방송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재밌었었습니다. 따뜻한 메리 이야기를 크리스마스. 좀 따뜻한 이야기를 할 걸. 성탄절인데. 크리스마스 특수 이런 얘기 좀 할 걸. 근데 크리스마스 특수도 뭐 거의 느껴지지가 않던데 보니까. 그렇죠. 일단 캐롤을 틀 수가 없으니까 저작권 때문에. 그렇지요. 예. 옛날에는 길거리가 막 흘러 넘쳤는데. 그렇죠. 그거 풀어준다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거 안 되나 봐요. 오늘 얘기 좀 마무리할게요.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저도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